네, 안녕하세요. 대전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최중림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고려의 마지막 정치 세력이었던 건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고요. 이들이 나타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고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 첫 번째 시간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근정전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근정전은 경복궁 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에서 이제 한 번씩 보았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물로서 이제 전체 이제 회의가 뭐 열리는 등 혹은 뭐 행사가 개최되는 그러한 건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이제 근정전인데 이제 나라를 부지런하게 돌본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건물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물에 그것도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건물에 나라를 부지런히 다스려라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이제 드디어 국가를 통치하는 지배자가 이제 자신의 안위, 그러니까 자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닌 나라 전체를 이제 드디어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또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념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려 말의 정치 변화를 통해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로 한번 잡아 보았고요. 뭐 미리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뭐 몇몇 반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진사대부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그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 유교였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이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근정전과 같은 그런 건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 정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국왕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처음 배웠을 때 태조의 정책, 광종의 정책, 그리고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국왕별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 정기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이제 국왕별로 어떻게 통치 체제가 확립되어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화도 회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0페이지이고요. 위화도 회군이 나타날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 대륙을 13세기 이후부터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원이 드디어 이제 명에 의해서 이제 14세기 후반이 되면 명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이제 명이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중국 대륙의 이제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전 우리가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배울 때 국민왕이 명과 국교를 체결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권문세족은 뭐 고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명은 착한 쪽,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국제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착한 편도 없고 영원한 나쁜 편도 없고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이 우리를 약 1910년부터 1945년까지니까 뭐 근 40년, 30년 반을 지배를 했지만
현재 오히려 우리는 북한하고 더 관계가 나쁘지 오히려 일본하고는 관계가 더 좋죠.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냥 반일 감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명도 이제 무조건 착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을 몰아냈던 명이 당시에 고려를 여전히 속국으로 대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고려를 속국으로 대우했던 것처럼 명 역시도 고려를 속국으로 대우를 했고 옛날에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우리가 이제 몽골로부터 이제 무력으로 탈환을 했는데 이걸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집권자였던 이제 우왕 그리고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채영 이제 그래서 우왕과 이제 채영이 야 명나라에게 이제 고려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됐고요. 단순히 이제 뭐 협박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이제 원과 명이 교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전쟁을 했을 때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 자체가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과거 이제 요동 지방은 고구려가 그리고 발해가 차지했던 지역이고 이제 고려 역시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뭐 명분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동 정벌이 추진이 되었는데 당시 이성계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결국 최영의 지시로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되고 요동 정벌에 나서게 되고 당시 요동 정벌 최고 사령관이 이제 이성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성계보다 조금 이제 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최영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영의 지시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당시 이제 그 계절이 여름이었어요. 이제 여름은 우리 뭐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낄 것 같은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제 강이 불어나 있었고 이제 한반도와 이제 그 대륙의 경계가 이제 압록강인데 이제 압록강에 이제 물도 이제 불어나 있었고 그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선다는 게 이제 쉬운 일도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위화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잠깐 그 요동정벌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이제 그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도저히 요동정벌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와 이성계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이제 최영을 제거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관련 영상 하나 보고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군대가 개경으로 들이닥쳤다.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진입하자 최영은 정예군을 앞세워 방어에 나선다. 계속된 접전 속에 점차 전세는 최영에게 불리해지고 대각하여 대군을 사수할 것이다. 최영의 후퇴와 함께 전투는 이성계의 승리로 끝이 난다. 폐하, 역도를 막지 못한 소신의 불충을 어찌해야 하오리까.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에게 하직 인사를 고한 뒤 이성계 군에게 끌려 나온 최영. 내 하늘의 맹세코 회군한 것은 힘없는 병사와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 마침내 최영이 체포됐다. 체포가 됐어요. 굳이 최영을 이렇게 체포를 했어야 했나.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천령 이북의 땅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은 같았잖아요, 둘이. 최영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이 어떤 사람이 정말 강직하고 원칙
지키려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성계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회군해가지고 회군이 뭔데요? 군법어겠죠, 왕명어겠죠. 이런 상황에서 쭉 순순히 개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최영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잡아가지고 참수해가지고요 군법의 위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뻔히 알고서 이성계가 우리 한번 손잡. 이거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던데 이때는 최영한테는 군사가 얼마쯤 있었던 거예요? 한 3천 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개경을 지키던 최소한의 병력이 있는데요. 거의 고려의 전 군사력을 모아서 요동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군대를 막을 만한 병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명나라에서 요구했던 천령 이북당이 걱정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나라 쪽이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실은 최영이 주장해서 요동을 공격하기 전에 박이중이라는 사람을 명에 보내서 이 천령의 설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런 설득을 합니다. 자, 이러는 중에 1388년 4월 18일 고려 군대가 출병을 하게 된 건데요. 마침 같은 날 명조정에서는 주원장이 명태조가 이런 말을 하죠. 고려의 말이 맞는다면 그것이 고려의 영토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 사실을 모르고 군대를 보낸 거죠. 이 출병 소식을 들은 명에서는 고려를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려군이 회군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니까 고려 공격 계획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지역은 고려 땅이 맞는다 해가지고 더 이상 천령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이죠. 그 당시 명으로서도 이 고려의 공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랬겠네요. 상황이었고 그랬겠죠. 이성계의 회군이 명의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 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원장하고 저 신하들하고 이야기할 때 네. 박어준이 바로 그냥 최영장으로 톡탁 보내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외교협상 성공. 딱 하면 SNS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에 하나 네. 요동에서 한판 붙었더라도 북원과의 협공 카드도 남아 있고 한번 해볼 만한 정보를 아니었을까요? 고려에서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 4월쯤 되면 이미 북원은 사실상 멸망한 상태였으니까 이 협공 카드 자체도 별로 소용이 없었고 이성계는 훨씬 전에 요동에 있었던 심양까지 공격을 해서 동령부를 점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보다는 그 지역에 끌려가 살고 있었던 고려 사람들을 전부 가려내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글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후 명의 그 국력이 강성해지는 걸로 보아서는 요동을 점령하더라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영이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좀 다소 둔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성계는 순식간에 이제 고려의 제1의 권력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왕을 폐위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이제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제 개혁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건문세족에 의해서 문란해졌던 이제 망가졌던 그런 세금제도, 조세제도와 그다음 토지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건문 세력의 세력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에 의해 약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제 고려 이제 말에 원의 내정 간섭을 받던 시기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흥 무인 세력 가운데 이성계와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건문세족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마지막 고려를 살리려고 하는 개혁이 추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이제 신진사대부 세력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옹건파와 급진파로 이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건, 문자 그대로 이제 옹건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의 전통 질서,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내버려 두자. 그리고 건문세족, 그리고 원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망가진 고려의 그런 흉터만 치료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였고,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색 그리고 정몽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이 개혁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고려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를 대신할 새 왕조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제 뭔가 급진적으로, 뭔가 빠르게, 뭔가 과격하게 이렇게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을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하고,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 그리고 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성계는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고려가 이제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외세의 계속되는 침략과 왕들의 문란한 생활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고려 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꾀하는 두 사나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인 정몽주와 신흥 무장 세력으로 급부상한 이성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흥국사에서 고려의 미래를 논하고자 하오.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한 구인이 흥국사에 모였으니 고려의 중신 정몽주도 함께했다. 이들은 창왕을 폐위하고 신종의 7대 손인 정창부원군 요를 공양왕으로 옹립하는 폐가 입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 나라의 창업을 꿈꾸는 급진파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왕조를 계승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의 대결, 처음에는 정몽주의 온건파가 우세한 듯 보였다. 이미 타락한 500년 역사의 고려 왕조, 정몽주의 말처럼 고쳐야 하나 이성계의 말처럼 닫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1392년 공양왕 3년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개혁을 이끌어온 이성계 장군이 사냥 중 낙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급진파는 구심점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온건파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도전을 유배보낸 정몽주가 이성계파가 약해진 틈을 타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배적인 정도전을 감검하고 이어서 조준, 남은 등도 줄줄이 유배시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에 나선 동지에게 비수를 꽂다니 본 정몽주. 정몽주의 질주를 막기 위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섰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 약하실 줄이 있으랴. 숙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오늘은 풍색이 고약해도 너무 고약해. 공양왕 3년, 고려의 중신 정몽주는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최후를 맞았고, 더 이상 이성계의 즉위와 새나라의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라졌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고, 1392년 이성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왕위에 올랐으니 그렇게 조선이란 새 왕조가 시작됐다. 네,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성계와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이제 온건파, 그 중에서도 이제 온건파의 이제 수장 대표격인 이제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문화 그냥 제가 1시간 분량으로 영상 하나 만든 걸로 해서 고려의 문화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분간 이제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성계가 세운 새 나라. 자,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 정했고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고조선 할 때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고요. 네, 이 조선과 고조선이 같은 조선인지 몰랐죠. 네.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 여기 선생님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죠. 원의 오랜 내정 간섭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격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못지않게 오래된 나라이다. 그래서 이제 민족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시기에 고조선 할 때 고는 옛 고자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old, older.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이름은 같고 마치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하는 것처럼 당시에 고조선도 이름이 고조선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성계가 세운 새 나라 조선의 수도는 이제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개경해서 이제 한양으로 옮겼고, 한양은 오늘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기원이 되는 게 이제 한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같이 배운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성계가 혼자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이성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권력, 힘이고 그 권력을 움직이는 일종의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꿈꾸었던 계획했던 대로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의 근본 원리는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인 성리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국가 조선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기준으로 각종 제도가 정비되어 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 전기 통치 체제가 국왕별로 어떻게 확립되어 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이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제 5명의 국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시간 23분이네요. 뭐 가급적이면 30분 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영상이 끼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자, 먼저 태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통치는 이제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급진파 신진사대부한테 맡기겠죠. 그리고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수장, 대표격인 이제 정도전에 의해서 이제 태조 때는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 정도전은 국가 운영이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보세요. 국왕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우리가 백성들이, 뭐 우리라고는 하지 맙시다. 백성들이 세종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똑똑한 국왕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게 다스려지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고 혹은 뭐 성격이 나쁜 그런 국왕을 만날 경우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에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국왕은 마치 랜덤이다. 랜덤식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국왕이 나올 수도 있고 멍청한 국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국왕이, 똑똑한 국왕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는 어떠냐?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를, 그러니까 똑똑한 관리를 뽑으면은 결국
그 관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은 그 나라는 안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될 때는 국왕이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태조 이성계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태조 시기에는 정도전과 같은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조 다음 그 아들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 태종은 이제 태종의 원래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이방원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던 인물인데 정몽주를 제거했던 인물입니다. 하여가를 읊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 굉장히 급진파 그리고 이성계에게까지 이제 신뢰를 얻고 있었던 정몽주를 제거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정도전처럼 국가 운영은 재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정도전과 같은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국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을 비롯한 이제 그 태조의 아들들이 이제 왕자겠죠. 그래서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제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때는 국가 운영이 국왕이 중심이 된 체제로 운영이 되었고요. 이 당시는 관리보다는 국왕이 조금 더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신과 왕자들이 데리고 있는 개인적인 병사들을 혁파, 제거를 해서 다 이거를 국가의 그 국방 시스템 안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국가의 국방 시스템은 결국 국왕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니까 곧 왕권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백성들이 세금도 잘 내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사 수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제 군대에 올 수 있는 남자, 성인 남자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제 이건 뭐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 호패라는 것을, 이제 성인 남자들의 호패라는 것을 이제 차고 있어서 이제 그 조선의 이제 백성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한 그런 뭐 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조와 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어떨 때는 관리의 힘이 강하고 어떨 때는 국왕의 힘이 강하네요. 태종 다음에 국왕 때는 그러면 국왕의 힘이 셌을까요? 관리의 힘이 셌을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또 할 건데요. 자, 조선의 국왕이 가진 권력의 실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의 이제 국왕은 그 이전의 국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국왕과 달리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팅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자신의 유흥 그러니까 막 놀이, 연애 이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국가의 정사를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왕의 자질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왕은 선천적으로 혈통에 의해서 계승이 되는 존재이니 그러니까 똑똑한 신료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통치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 태종 때에는 이제 이방원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국왕권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세종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유교 이상에 맞는 정치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왕과 이제 신하들의 힘이 조화롭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왕도 이제 세종이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왕도 이제 세종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10,000원짜리에도 세종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 때는 이제 유교 이상에 맞는 정치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세종이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태종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의 국왕권을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은 어느 정도 신하들한테 양보를 하더라도 이제 국왕권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였던 태종 때 왕권이 이제 강화된 것이 이제 세종 때 유교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 하나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한다. 뭐 참고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는 이제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제 학문을 연구했고, 뭐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원형이 되는 훈민정음도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제도도 정비를 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이제 또 국가 재정도 이제 탄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제 전세 제도라는 이제 표현만 쓰는데 이때 이제 뭐 정비되었던 전세 제도가 어떤 거냐면 이제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계절의 영향도 받고 날씨의 영향도 받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흉작이 들 때는 세금을 깎아주고 풍작이 들 때는 세금을 늘려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돈을 조금만 벌면은 세금을 적게 거두어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뒀다면은 세종 때는 이제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전세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문종이 좀 이른 나이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단종이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추가 다시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이제 세종 때 집현전을 이렇게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그 단종이 즉위할 때쯤이 되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단종 대신에 이제 관리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되는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이제 세종의 이제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단종과 그 집현전 학사를 포함한 이제 집현전 출신의 관리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그래서 이제 세조 때는 이제 다시 그 할아버지였던 태종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왕의 힘이 이제 신하들보다 더 강했던 시기이고요. 자, 이때는 이제 직전법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하고 이제 군사 제도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태조 때는 신하의 힘이 크고 그리고 태종 때는 국왕의 힘이 크고 다시 세종 때는 신하들의 힘이 커지면서 유교 정치가 펼쳐지다가 다시 이제 단종 때가 되면은 신하들의 힘이 또 커지고 그리고 그 단종을 이제 몰아내고 즉위했던 세조 때는 다시 국왕의 힘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국왕이 가진 이제 권력의 실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신하들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균형추가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성종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유교 이상에 맞는 정치를 이제 펼쳐서 이제 국왕의 힘과 왕권과 관리의 힘, 신권, 신하들의 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치 체제가 이제 안정화되었고요.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세종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다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때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경연이 이때 다시 운영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경국대전, 경영하다, 국, 나라를 운영하는 대전,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통치의 원리를 담은 책이 바로 경국대전인데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가 이제 성종 때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의 시호도 이제 성종이라고 붙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분이 거의 다 되어가네요. 형성평가하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부터 할게요. 자, 1. 태조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개경, 한양으로 정하였다. 어딜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한양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태종 때에는 호패법,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자, 정답은 네, 호패법이 될 거고 직전법은 세조 때 이제 실시된 토지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 소학을 완성하여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경국대전이 되겠지요. 자, 정리하기 넘어갈게요. 기억리원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조선의 건국과 통치 질서의 확립이네요. 자, 조선을 건국한 세력. 네, 그렇죠.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되겠고요. 자, 통치 이념은 네, 유교 가운데서도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정기 통치 질서가 확립되어가는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사실 수업이었으면 한 2시간 분량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고려의 문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